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앞으로 세계에서 원하는 거야. 정말 진짜 우리가 잘 태어났다. 한국 사람이 돈 벌기 좋은 시기에 태어났다 이거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민자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유럽에서 인기가 짱이야. 왜? 한국 사람이니까. 얼마 전에 또 영국에서 제일 큰 슈퍼 회장님이 저 보고 싶다 그러고, 제가 사랑하는 사업가 동생이 한 분이 며칠 전에 누나 저는 정말 돈 벌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주일에 5일 일하는데 그냥 한 4일만 일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돈 벌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직원들이 왜 일을 안 하려고 하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때가 기회구나. 일 안 하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돈을 벌려면 내가 똑똑하게 해서 일 많이 하고 진짜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협회 회장이었고요. 조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K 프랜차이즈가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과 예산과 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실패를 하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국가별로 또 소득별로 문화별로 뭐 진출 방안, 시점이나 뭐 차별적 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진출한 14개국의 나라를 어떻게 진출하게 됐고, 어떻게 진출해도 될까 말까 공부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먼저 파리에서 이제 슈퍼를 타겟으로, 제가 이제 자본이 없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는데,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슈퍼에는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외주 많이 주잖아요. 파리에 설득한 다음에 이제 좀 세계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두 번째가 이제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은 프랑스에 대비해 이게 굉장히 소득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나라를 가야 될까 말까를 공부할 때 일단 먼저 슈퍼를 들려보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소득, 엔겔 지수, 맥도날드 빅맥 지수, 빅맥이 얼마에 팔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소득이나 우리께 잘 팔릴 건지 안 팔릴 건지가 좀 비교가 가능했었어요. 전 세계에서는 어쨌든 맥도날드가 가장 큰 프랜차이즈 그거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7,000원이면 영국에서는 8,000원, 스위스에서는 뭐 8,500원, 근데 나머지는 뭐 6,000원짜리, 5,000원짜리, 4,000원짜리도 있습니다. 폴란드나 뭐 이런 4,000원짜리는 이제 안 들어가고 좀 비싸게 한 데가 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네덜란드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엔겔 지수는 내가 소득 대비 몇 %를 돈을 요식업에 쓰느냐를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얘네가 조금 쓰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 번금의 10%에서 뭐 15% 사이를 음식으로 쓴다라고 하면 얘는 그게 굉장히 낮은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긴 가지 말자. 근데 고객은 우리한테 오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가봤더니 걔네가 소득이 너무 높으니까 이 퍼센티지가 아무리 낮아도 지금 거의 매장 중에 가장 잘 되는 게 네덜란드에 있는 한 매장에서 30억 이상을 하거든요. 진짜 정말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만약에 숫자로만 가보지 않고 내가 했었으면 그걸 못 느꼈죠. 우리 직원들은 아니다 켈리야 가지 말자 그랬는데, 계속 저는 모든 나라를 진출할 때 직접 가서 보고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면서 터득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을까요? 예.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길으셔가지고 이런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80%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20%는 뭐였어요? 최 회장님은 유럽 시각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국 시각에서 보면은 동남아 쪽을 우선 순위를 좀 두거든요. 그래야죠.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소득 수준과 프랜차이즈의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국가잖아요. 그게 이제 소득의 수준이 높으니까 잘 되는 것 같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이런 후진국형에서의 프랜차이즈는 통제, 관리, 계약 유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이 또 손이 쉬운데 그런 데를 많이 진출해가지고 실패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할 때 되게 또 비슷한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게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벌잖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니까 이게 외국에 갈 때 우리나라가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와서 이 돈을 가지고 외국에 투자하는데 이제 사장님들이 제가 보면 사장님들이 100% 유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인재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진짜 인재들은 보내는 거야, 외국에. 이거 돈 쓰러 가는 건데,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인재들 여기서 시스템을 주고, 제가 잘했던 게 그거거든요. 멕시코에서 직원을 뽑았어요. 멕시코인을. 그래서 데려와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열었었어도 그 나라, 프랑스, 영국, 뭐 스페인, 이태리, 그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돈 쓰러 가는 거거든요. 돈 쓰러 가는 사람과 벌로 가는 사람의 차이를 굉장히 접근을 하러 가는데 진짜 내 성은 비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다음 분. 지금 말씀 주신 거 이어가지고 좀 궁금한 게, 예, 저는 이제 그 박상민이고요. 꾸이안기라는 덮밥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동민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를 나가면 좋을까? 과연 어떻게 찾으면 좋지?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럽에서 진출하셨을 때 직접 진출할 수도 있고 조인트 벤처를 할 수도 있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는데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저희 같이 처음 하는 회사들의 초기에 진출하는 국가나 진출 방식에 대해서 혹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제 생각을 일단 한번 먼저 공유를 해볼게요. 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너무 싫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항 같은 데서 유럽 공항은 거의 다 세계의 큰 회사가 다 운영이 되는데 파리 공항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음식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피자 가게도 있고 옷 매장도 있어요. 명품 브랜드들도 있는데 직원이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은 헤르메스를 팔다가 내일은 스시를 팔 수도 있는 거죠. 브랜드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브랜드를 키워야 되는 열정이 없어요. 브랜드를 진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진짜 좀 힘들어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마스터 프랜차이즈 안 주고 정말 대기업 그리고 이 브랜드를 영원히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씩 네가 투자할래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래 이런 걸 다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지켜주겠구나 라고 싶을 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 기대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안 가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바이에는 너무 매장이 작은데 계속 우리 고객사가 전화 와서 하라는 거죠. 근데 한 계약서 쓰면 진짜 못해도 30개는 돼야지 직원 유지가 되거든요. 사무실 유지가. 근데 아무리 많아도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스템 프랜차이즈를 그럼 우리가 알려줄게 니네가 해라. 그래서 처음으로 마스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약서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브랜드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직원 교육은 우리가 담당한다 라든가 마스터 프랜차이즈도 지금 좀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이제 한국이 만약에 진짜 정착이 됐고 내가 없이도 진짜 한 95%는 운영이 된다 싶을 때 이제 다른 데 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저는 고려하고 있었어요.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다 했으면 가도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끄트머리 집이라는 골목의 끄트머리에 있어서 끄트머리 집입니다. 그리고 잼잼칩스라는 직영점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 조직이 커지다 보면 펠리페 대표님을, 회장님을 존경해서 따라온 직원들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보면 직원이 늘어날수록 저와 대면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리텐션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복리후생이나 비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전략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질문 너무 되게 좋은데요. 제가 영감을 받은 게 이제 2 회사인데 저도 이런 게 좀 질문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복지가 잘 되고 직원들이 가장 다니기 좋은 회사가 세상에 어디냐? 그러면 거의 구글, 페이스북이에요. 한번 가서 물어봤는데 인재가 뭐냐? 그러니까 스킬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려면 나는 차라리 스킬은 없어. 그래서 인성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내가 가리키자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애플에 질문하면서 너는 어떤 게 더 중요해? 인성이 중요해? 스킬이 중요해? 그럼 왜 선택을 해야 되냐? 우리는 둘 다 하나도 안 놓친다.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난하다고, 회사가 작다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킬도 되고 인성도 되는 사람을 계속 찾았어요.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은 그 사람 원래 갖고 있는 것이 누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삼성이랑 대우랑 일 많이 했는데 말단 직원들이나 중간 직원들이랑 일할 때랑 회장님의 그 스킬이 나와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봐봐요. 큰 회사 같은 데 보면 아주 말단 직원들은 도대체 우리 회사 회장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게임이 있잖아요. 내가 귓속말로 얘기해서 10명한테 건너갔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 다 딴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나의 비전은 내가 이제 이사한테 말했어. 이사가 좀 빼먹고 해서 50%만 전달이 돼. 얘가 50%하면 말단 직원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가 다 닿냐? 인터넷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전 직원이 전 세계에서 매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터넷으로 다 접속을 해요. 현장 직원들까지. 그러면 다 접촉해서 내가 거기서 말하는 거죠. 좀 개방된 Q&A 세션을 해서 직원들의 복지 같은 거 이런 것들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직원들이 끝까지 다 그 회장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페이스북, 애플 얘네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되면 마크 저커버그가 점심시간에 나와. 그래서 식당이 되게 크거든요. 거기 앉아갖고 Q&A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페이스북에 전달이 됩니다. 애플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10,000명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야, 10,000명이 들었는데 이 문화를 지킬 수 있어? 저는 진짜 우리 기업 문화, 우리 회사만의 그 독특한 문화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성장률이 너무 싶으면 너무너무면 못 지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우리는 10,000명인데 지켰는데 너네 몇 명 더 끼껏 해봤자 100명? 지키면서 야, 그걸 왜 못해? 예, 이런 질문에서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핵심 인재라고 생각되는 분명히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처우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센티브가 굉장히 사람을 좋게도 하지만 열받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월급을 충분히 받았으면 그 월급이 이제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인센티브 20%, 30% 실적에 따라 주겠다고 하면 이 인센티브를 세게 받는 사람은 세게 받는 사람일수록 내 노하우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 인센티브는 월급의 20% 이상은 안 주고 월급에 만약에 내가 50%를 줬다고 생각해요. 인센티브가 없어. 왜냐하면 회사가 안 됐으니까. 그런 때 이런 좋은 직원들은 다 나가요. 50% 전략해갖고 살기가 좀 어렵거든요. 20%까지는 전략이 해요. 왜냐면 여행 안 가면 되고 집 이사 안 가도 되고 원래 그게 18%까지는 직원들이 견딘다고 합니다. 18%. 그러니까 어차피 인센티브 줄 거는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인센티브가 이제 20% 저희는 주는데 이 20%가 되려면 잘하는 놈이든 못하는 놈이랑 똑같이 균일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360도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 이 사람이 스킬이 있고 약속도 잘 지키고 인성도 있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대우가 좋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게 점수가 있어요. 점수에 따라서 보너스가 더 나가기도 하고 덜 나가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내가 인센티브 받고 싶으면 다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막 멕시코 같은 나라에 가서 기를 쓰고 전화 붙들고 다른 프랑스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출장 가려면 신나서 가고 그게 다 내일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년차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창업 3년차 되는 병아리 사업가입니다. 창업 이제 한 3년차가 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조금씩 이제 확장되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럴 때마다 선택과 결정의 연속들이다 보니 이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나에 대한 확신이 좀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알려줘 볼게요.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청사진 시각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5년에서 10년 후 중장기에 내가 가장 성공했다는 사진을 한 장으로 볼 거예요. 한 장으로. 그래서 5년에서 10년 중에 10년 후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진. 그러니까 이 장면을 딱 보면 회사도 내 가정도 내가 아주 행복하다. 내가 진짜 좋은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정말 나는 성공했다라는 사진 한 장을 지금 뽑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니다. 나는 지금 성공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대부분 이룬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진 안에서 나는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5년에서 10년 후 중장기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사진을 디테일하게 봐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입고 있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얼마나 파워풀하십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여곡절은 너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지혜롭게 잘 넘기고 여기까지 온 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장면은 언젠간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포 안에 기억하십시오. 내 잠재의식에 내 무의식이 이것을 기억하는 한 나는 분명히 여기까지 올 것입니다. 이 세포 안에 온 세포 안에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즐기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떠주십시오. 제가 불안하거나 이렇게 할 땐 이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됐을 때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1년 후, 2년 후, 5년 이상적일 때, 물론 우여곡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들을 잘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딘지를 이렇게 보는 정말 인재들은 사업가들은요 전부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전업을하게 나의 미래를 한 번씩 봅니다. 그럼 불안함이 다 놓쳐요. 나 가끔 우리 남편이 비행기 타고 갔는데 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한항공 떨어지면 어떡하지? 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올 때까지 막 전화 쳐다보고 있게 되잖아요. 그때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이 쓰레기통에 이 휴지를, 그러니까 사진을, 비디오를 넣어버리고 비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랑 100살 동안 120살 동안 행복하게 사는 그 사진을 몇 번 봐요. 그러면 마음이 확 놓이고 딴 거에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히 나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코비드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 다 코비드 때 막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나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나는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되는 걸 여러 번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안 불안해. 내가 안 불안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사인을 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불안함 이런 거는 미래에 대한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다 불안해요. 근데 있는 것도 아닌 곳에 내가 거기서 막 사진이 이게 떠올랐어. 그럼 이 사진을 보고 있잖아. 이 사진을 가짜 사진이거든. 버리는 거야. 그 전에 내가 사업할 때 너무 불안했거든요. 열심히 하면서도 막 아둥바둥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면 이게 바이브레이션으로 다 전달돼요. 내 직원들한테, 내 하청업체, 재료업체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전달돼요. 그냥 오늘 여기 왔을 때도 제가 켈리가 말도 어눌하게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내 얘기를 잘 알아들을까?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각화를 합니다. 이 사장님들이 너무 켈리야 너 진짜 감명 깊었어 라고 잘했어 고마워 라고 하고 가는 모습 한번 보고 와요. 그러면 불안함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상태를 항상 가장 이상적으로 두는 것이 내 자녀, 내 회사 직원들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라고요? 마지막 한 분만. 여기까지 왔는 저 시간당 3,000만 원 받고 이거 코칭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면 안 돼. 회장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다니고 또 글로벌 프랜차이즈 하시니까 저희들에게 불안하지만
뭔가가 미래에 설레임이 있게끔 한번 메시지를 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세계를 다니다 보면 진짜 제가 저 유럽에서 보면 한 슈퍼 한 45개 정도의 대기업의 사장님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영국에서 제일 큰 슈퍼 회장님이 저 보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제 스토리를 켈리야 너한테 직접 듣고 싶어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켈리야 너는 많이 돌아다녀 봤을 테니까 미래에 대한 요즘 뜨는 거에 대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한국에 집중하십시오. 옛날에 일본 대박 칠 때 제가 한 30년 전에 일본에 살았었는데 전 세계 거의 1위였었어요. 미국과 일본하고 누가 더 키재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일본이었거든요. 그 찬스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가장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가장 파워풀한 나라 중에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올라가서 내가 남편한테 막 자랑을 막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앞으로 세계에서 원하는 거야. K 코스메틱 그리고 뭐 K 음식 정말 진짜 우리가 잘 태어났다. 이 시기 가장 돈 벌기 좋은 한국 사람이 돈 벌기 좋은 시기에 태어났다 이거죠. 진짜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인기가 짱이야. 왜? 한국 사람이니까. 네, 맞습니다.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확 잡아봅시다. 외식 프랜차이즈 30년을 있었는데 사실 성공한 사업가는 되게 많으셔도 되게 존경받고 올림을 주는 사업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올림을 갖고 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